최근 우리나라에서 영아유기 살해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황의조 선수가 사생활 폭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용봉상 대신에 사건 파헤치기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교 교수, 허주연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아기 유기 사례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 수원에서 30대 친모가 두 아이를 잇따라 유기한 사건, 냉장고 시신 보관 사건, 그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일에 이게 이제 밝혀졌는데 30대 여성 A씨가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네. A씨 이 2018년과 2019년 잇따라 아기를 출산한 뒤에 살해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시신을 너무 충격적이게도 자기 집 냉장고 냉동실에 숨겨서 아하. 수년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해봤더니 A씨가 첫 번째 아이는 집에서, 이 두 번째 아이는 병원 근처 골목길에서 출산한 다음 날 살해했다, 이렇게 혐의를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 A씨가 이미 결혼한 기혼 여성인데다가 네. 이 집에서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이렇게 3남매랑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러면 넷째 아이와 다섯째 아이를 지금 살해를 한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그때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그때는 차상위 계층이 아니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차상위 계층이 맞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러면은 왜 그랬냐 이렇게 했더니 그때는 이제 신청할 줄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형편이 어려웠던 것은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남편은 아내가 중절 수술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걸 믿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지만 지금 퇴원서에 남편 이름으로 서명한 게 발견이 됐어요. 아하. 근데 이게 남편이 서명한 게 맞는지 좀 맞다면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화성에서도 20대 미혼모가 아기 유기한 사례, 이것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아이들 다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이 사건들 어떻게 지금 알려지게 된 겁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뭐 수원 사건이나 예. 화성 사건이나 이제 병원에서 일단은 출산 기록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출생 기록은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출생 기록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게 이제 태어나자마자 맞아야 되는 예방 접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료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었을 네.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방 접종 기록은 있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출생 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봤더니 감사원의 감사 결과 출생 신고가 안 돼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출생 신고가 안 되는 그래서 애들.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일단은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 중에 현재까지 이제 발견된 아이들은 지금 2,236명이 네. 그 병원에서 출생 기록은 있는데 문제는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하는 것들을 수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생은 됐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뭐 그렇게 중간에 떠버린, 우리가 유령 아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236명 네. 얼마나 있는 겁니까? 더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더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예.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제 2,236명인데 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방접종의 이제 종류에 따라 가지고 네.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그 출생 즉시 이제 해야 되는 접종 기록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접종이요? 결핵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뭐 BCG 접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국내 아이들은 다 네. 하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보면 좀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많으면 정말 안 되는데요. 자, 일단 지금 수원 사건, 그 친모가 지금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가 영아 살해죄로 적용이 됐는데 살인죄 적용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왜 그렇죠? 일단 지금 영아 살해죄라고 네. 하는 것 자체가 이 동기를 참작할 수 있는 사정으로 봐가지고 감경을 전제로 하고 있는 조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이 예상되는 사정, 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참작해서 처벌한다, 이런 건데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살인죄보다 훨씬 더 가볍게, 어떻게 보면 10년 비교적 이하죠, 그죠? 그렇죠. 10년 이하. 살인죄는 5년 이상이고, 그렇죠. 존속은 또 존속 살인은
존속 살해죄는 또 7년 가중처벌이죠.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영아 살해죄라는 게 사실상 이제 비난받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게 53년 처음에 형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졌던 조항인데 그때 이후로 70년 동안 개정이 한 번도 안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도입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전쟁 직후여가지고 상당히 이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래서 뭐 성범죄 피해를 당해서 아이를 가지게 됐어도 이걸 뭐 적절하게 중절 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인프라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정을 참작하기 위해서 도입된 조항인데 사실 현대 사회랑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이 맞지 있죠. 않다. 지금은 예. 뭐 모자보건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장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영아 살인죄가 좀 비난받는 지점이 있는데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설령 경제적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지금 특히 이 시대에 이게 참작할 만한 비난 가능성이 낮은 동기로 봐야 되냐. 왜냐하면 지금은 동물한테도 생명권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네.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아살인죄가 현대사회랑 맞지 않다. 그래서 폐지 또는 형량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 사건의 특수성을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 살인죄로 의율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요. 지금 아동학대 살해죄 검토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동학대 살해죄는 더 형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소 7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만약에 지금 출산하고 하루 뒤에 이 아이를 살해했다고 했잖아요. 그 출산하고 나서 신생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보호 조치들이 있는데 네. 뭐 젖을 먹인다든가 쉽게 말하면 그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호 조치도 하지 않고 방임하거나 뭐 그렇게 놔둔 상태에서 일종의 학대가 있고 나서 아이를 살해했다고 하면 이건 아동학대 살해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제적 얘기도 하고 있고 그게 맞냐 안 맞냐 다른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예전에 영아 살해죄 있었던 이유는 어떤 다른 동기 때문에 이렇게 형을 감경을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지금 다른 뭐 질문이긴 한데 부모들의 이렇게 경제적 이유라든지 뭐 이런 이유로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는 동기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근데 지금 이제 이 2,200건이 넘잖아요. 네. 지금 이 이제 그 신고 영아들이 사라진 아이들. 네, 사라진 아이들이 다 똑같은 그 이유로 아마 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게 꼭 징벌적으로만 가야 되는지에 있어서 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정말 이제 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엄마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아주 어린 시절에 성폭행, 뭐 조건 만남, 뭐 그루밍에 의해 가지고 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네. 임신을 하고 임신했다. 출산할 네.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이제 어린 엄마들이 과연 지금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어떤 상태인가, 심리적인 상태인가 네. 이런 것들을 사실 다 따져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엄벌주의로 뭐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서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는 이런 그 처벌의 수위를 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뭐 2,000건이 넘게 전 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3명이나 있는데 부부가 애를 낳았으니까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부부가 지금 이런 짓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2,000명이 넘는 이제 확인된 건수에 있어서도 지금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건가? 저는 그건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지금 이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입장인 어떤 출산 제도를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출산 사실을 실드해주는 그런 보호 출산제 같은 걸 운영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출산을 하게 된 뭐 경위나 아니면 환경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좀 차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고요. 최근에 왜 영화 브로커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에 영화죠. 이제 전형적인 뭐 아이유가 연기했던 그 역할입니다. 뭐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쩌다 보니까 뭐 아마도 추정컨대 이제 성매매 비슷한 그런 이제 성폭행 피해로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 출산한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게 주제였던 그러니까 아이를 선택적으로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는 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뭐 미혼모도 있고 혼외 출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10대 출산도 상당수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그냥 엄벌주의로다가
증명에다가 하는 게 맞느냐.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무조건 다 가족관계 증명에다가 가족관계 이제에다가 다 편입시켜야 한다. 그렇죠. 네. 이런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이게 지금 해결될 문제인지 의문이 좀 듭니다. 네. 다각적으로 이제 보자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번 이 사건들이 좀 밝혀지게 된 계기 중에 출생통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사라진 아이가 없을 거다. 또 이게 출생통보제 도입이 국가 제도가 미비됐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출생통보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금은 출생신고의 의무가 부모에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의료기관이 대신해서 국가기관에 출생신고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혼모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불법 체류자들이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산모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런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도록 내버려 두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호 보완적인 그 제도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보호출산제예요. 보호출산제. 네, 보호출산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익명을 원하는 상모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네. 해주고 그 아이의 양육도 사회적 인프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보호출산제의 부작용으로 지적이 되는 것은 또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아이가 친모를 알아야 될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엄마를 찾고 싶은데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해줘 버리면 이 익명으로 출산할 권리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또 쉽게 아이를 어떻게 좀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부추길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익명 출산제로 출산을 하고 네. 가명으로 엄마 이름을 적어놓고요.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이 엄마의 동의가 있으면은 정보를 볼 수가 있고 동의가 없으면 최소한의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에는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뢰 출산제라고 해서 성인이 돼서 엄마의 정보를 보고 싶은데 엄마가 공개를 거부한다. 그러면 네. 가정법원에 가요. 그래서 법원 판결로 가서 판결 받아야 되는군요. 네, 그걸로 판결로 볼 수 있고 만약에 사정이 안 돼서 기각이 된다고 예. 하면 3년 후에 다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어허. 그래서 이런 보완적인 어떤 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같이 도입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보호출산제가 조금 더 논의가 되는 지점이 있어서 좀 시차를 두고 도입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자, 이 영유아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도 범죄에 지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짧게 이 사건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최근에 그 강남 한복판에서 10대 여학생이 SNS 라이브 방송을 켜고 건물에서 투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 20대 남성이 자살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의 그 여중생하고 성관계한 혐의로 붙잡혔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이제 그 자살 영상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의 이제 어떤 여학생의 자살 영상이 뭐 어떤 모 포탈에 우울증 갤러리라는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마구 유포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극단적 선택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영상에 사실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의제 강간 혐의로 입건된 이제 2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살을 결국에는 방치한 일종의 방조 행위를 한 것으로 지금 입건이 된 사건인데요. 네. 문제는 지금 이 사건과 앞서도 이야기한 이제 그 원치 않는 뭐 출산과 연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여다 봐야 되는 게 최근에 범죄가 일어나는 게 결국은 이런 루트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한 번쯤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컨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뭐 지금 의제 강간에 해당하는 어린 아이들을 유인을 해가지고 지금 피해를 입힌 다음 네. 그 피해가 종결되지 않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온라인에서 계속 이런 피해를 입게 되면 결국은 그러한 아이들이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에 임신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정말 그 출산한 영아에 대하여서도 지금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부모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2,000명이 넘는 이런 정말 빈틈을 유발하게 되는 결국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포탈을 통해 가지고 성매매를 하던 예. 집단이 결국은 영아 매매를 지금 하는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은 20대 남성이긴 하나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나 그러면 지금 이런 이제 불법 거래를 하는 포탈은 그러면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포탈에서 지금 그 게시판을 폐지를 해달라 네. 이런 이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불가하다라는 네.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왜냐하면 댓글을 꼭 죽어라 하고 댓글을 다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어떤 자살을 막자고 또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우울증 갤러리는 현재 닫힌 상태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포탈에서의 이런 이제 숨겨져 있는 가해자들은 여기저기 비슷한 주제의 포탈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아이들이 다시 임신을 하고 그 아이들이 출산을 하고 그렇지. 출생 등록을 못 하게 되고 그 영아는 거래되고 지금 일들이 이렇게 번지고 있는 계속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네요. 지금 네, 보니까. 그러니까 2010년 중반부터 지난 10년 동안 이 이제 현상이 점점 심화돼서 영아를 브로커들이 매매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표현의 자유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현재의 포탈의 게시판의 이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옳을지 아니면 무엇인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면 그러면 사실은 게시판의 여러 가지 역기능도 우리가 순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입법을 통해서 할지 네.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계속 중요한 이렇게 시점에 와 있다.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희조 선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생활 폭로 논란에 입수해서 어제 원래 예정됐던 팬미팅 또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황희조 선수? 일단 지금 자신이 황 선수의 전 여자친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A 씨라는 사람이 예. 황 선수의 부적절한 사생활을 폭로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건데요. 네. A 씨 주장이에요. 아직까지는 예. 주장에 따르면 황 선수가 정식으로 한 사람과 교제를 한 것이 아니고 뭐 해외 일정에 바쁘다 어쩐다 핑계를 대면서 뭐 연예인부터 인플루언서까지 굉장히 다양한 여성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과정에서 어떤 성적 착취행위 이런 게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수십 명의 여성을 이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 어떤 성적인 영상물이나 사진이 있고 이것이 뭐 예전에 그 황금폰 뭐 이런 데 버금갈 정도로 이 황 선수 휴대폰에 굉장히 많이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몰카인지 의심스러운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지워졌는데요. 나체 상태의 황 선수로 추정되는 인물이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어떤 사진이나 영상도 같이 올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황 선수 측에서는 이거 다 사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네, 황 선수가 이 그리스에서 있을 때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적이 있었고 뭐 DM 메시지 이런 것들로 협박도 당했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해킹당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법적인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진실이 뭔지 알 수 없는데 리벤지 포르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건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뭐 리벤지 글자 그대로 복수. 복수를 포르노로 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포르노가 맞냐 아닙니다. 불법 촬영물이고요. 불법 촬영물이죠. 네. 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뭐 남녀가 사귀고 있던 뭐 사이좋은 시절에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된 촬영물들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어지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사이 좋을 때 만들어진 이제 성관계 영상이 결국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해코지할 이제 도구로서 지금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포되는 그런 범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 여성도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황의조의 전 애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여자친구가, 예. 네, 그게 지금 사실관계가 맞는지 여부도 확인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황희조 선수 그 여자친구로 주장하는 분 결국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뭐 복수 심리인가요? 아니면 또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일단 이 사람이 저는 네. 전 여자친구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아. 그냥 본인 주장인 거잖아요. 예, 본인 근데 주장이니까요. 황 선수 해명에 따르면 휴대전화가 예. 도난당해서 해킹당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전 여자친구가 한 건지 아니면은 도난해간 훔쳐간 사람이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전 여자친구였다고 하면 이런 글을 올린 것 자체가
자체가 그게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 대상에 해당을 할 수가 있죠. 처벌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황 선수가 이런 영상을 찍은 게 문제가 또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영상에 나오는 여성과 합의하에 이걸 찍었는데 정말 휴대전화를 훔쳐가서 이런 걸 유포가 됐다고 하면 황 선수는 그거 가지고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네. 정말 이 작성자 주장대로 예. 몰래 찍었다. 몰래 찍었다. 네,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 해당할 수가 불법 촬영죄가 불법 성립할 수가 촬영이죠. 있다. 그렇습니다. 자, 좀 심각한 게 또 지금 보니까 그 영상 사진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 같은 것들을 하면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좀 퍼나른 사람도 처벌이 되는 겁니까? 네, 퍼나르는 사람도 뭐 같이 처벌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예. 3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는데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2,000개 이상 좋아요가 눌리면서 맞습니다. 예. 3,000원의 영상 좀 사자. 돈으로 네, 거래가 된다는 뭐 거네요. 이러면서 이미 거래가 이루어지고 예. 있어가지고 황의조 선수에게는 정말 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사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빨리 수사를 해서 진위를 뭐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밝혀야 될 거고 지금 한시바삐 이 영상을 삭제하는 노력을 또 한편으로는 삭제를 해야 돼요. 해야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 SNS에 최초 폭로 그 게시글 개정하고 유사한 이름으로 그 생겨난 계정들이 우죽순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황의조 선수를 사칭해서 쓴 가짜 사과문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거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그 내용 자체가 뭐 단순 타인 사칭했다는 것만 가지고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내용이 비방의 목적으로 뭐 가치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면 그거 자체도 이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자기 또는 타인한테 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타인한테 손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전기통신 설비를 통해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전달했다. 그러면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처음 최초 유포자의 최초 유포자요? 네, 최초 유포자의 처벌은 더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동의 없이 유포한 것도 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어떻게 접근했느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아하, 생각해요. 접근 방법요. 예. 그렇죠. 휴대전화를 만약에 가져가서 아하. 이 잠금 장치를 기술적인 수단으로 이용해서 풀었다. 그렇게 되면은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가 푸는 있죠. 과정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저장된 영상이나 정보만 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SNS라든가 이메일 같은 정보통신망까지 접속했다고 하면 또 정통망법상 비밀침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거든요. 해킹 비슷한 그런 범죄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문제가 뭐냐면 2차 가해가 또 문제예요. 이 영상이 지금 삭제됐지만 누군가가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판다고 글을 올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불법 촬영물을 파는 것도 처벌 대상이고요. 처벌 대상이 되고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아하. 유포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 심지어 시청만 하는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도 처벌이 될 수가 그렇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한창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자체가 퍼지면 근절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피해 디지털 선거 회복이 문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 접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지금 제일 선행돼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또 허주연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